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34년 경력의 언어학 권위자가 지금 학계 최대의 논란 중심에 섰습니다. 세계적 석학이 자신의 커리어를 뒤엎은 발견, 그리고 그의 연구실에서 우연히 마주한 한국어의 비밀까지. 미국 학계를 발칵 뒤집은 그의 논문 한 장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는 가을의 정취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가운데 동아시아 언어 문명학부 강의실에서는 깊이 있는 언어학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었죠. 저는 하버드에서 34년간 언어 유형론과 정서 언어학을 연구해온 교수 앨런 리처드슨입니다. 수십 개의 언어를 연구해왔지만 유독 한 언어만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그것이 바로 한국어였습니다. 칠판에 I'm jealous와 I'm so hard라는 두 표현을 적은 후 학생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학생들은 분주히 노트를 작성하며 영어 표현의 구조적 의미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문법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어떤 핵심이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퍼즐의 중요한 조각 하나가 없는 것 같았죠. 이 표현들을 한국어로 옮기면 부럽다 또는 힘들다가 되지만 이 번역은 원래의 감정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강의실 전체가 의문으로 가득 찼고 저는 창가 쪽으로 걸어가며 생각을 정리했죠. 중국어의 상형 문자와 일본어의 경어체계는 복잡하지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는 달랐죠. 마치 보이지 않는 차원이 하나 더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어가 감정을 어떻게 담아내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한국어가 어떻게 말이 아닌 마음을 전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미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왜 하필 한국어인가요? 다른 동아시아 언어들도 정서적 표현이 풍부하지 않나요? 이 질문은 항상 나오는 것이었기에 저는 칠판으로 돌아가 천천히 답했죠. 세계의 많은 언어들이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지만 한국어는 정서가 문법 자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높임법, 종결어미, 그리고 무수한 감탄사들이 단순한 의사소통 이상의 역할을 하죠.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캠퍼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다시 말을 이었죠. 오늘부터 우리는 언어의 표면이 아닌 심층, 구조가 아닌 감정, 말이 아닌 마음을 탐구해 볼 것입니다. 동료 교수들은 제가 한국어에 집착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확신했죠. 언어학자로서 30년 넘게 연구해온 과정에서 여러 언어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언어들은 많았지만 한국어만큼 감정이 문법에 녹아든 언어는 없었죠. 영어로 I miss you라고 말할 때와 한국어로 보고 싶다라고 말할 때의 감정적 무게가 다릅니다. 영어는 주어 중심으로 내가 그리워한다는 의미지만 한국어는 당신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필기를 했고 저는 칠판에 큰 글씨로 적었죠. 말을 담은 언어와 마음을 담은 언어, 이것이 바로 제가 수년간 탐구해온 한국어의 본질이었습니다. 감정과 정서가 언어 자체에 녹아든 독특한 언어였죠. 연구실에 들어서자마자 책상 위에 펼쳐진 세계 문자 계보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십 년간 언어를 연구하며 만들어온 이 도표는 제 학문적 여정의 지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자들의 발전 과정을 따라가다 문득 한 지점에서 멈추게 되었죠. 다른 모든 문자들이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을 거친 반면 오직 하나의 문자만이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1443년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위해 창제한 문자체계였고 놀랍게도 지금까지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죠. 연구실 문이 열리며 존 스미스 학과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연구에 항상 호의적이었죠. 저는 그에게 펼쳐진 도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세계 문자의 역사를 보면 모두 자연스럽게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한글만은 계획적으로 창제되었고 그 원형이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죠. 이건 문자계의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은 안경을 고쳤으며 도표를 자세히 살펴보았죠.
하버드의 역사 깊은 연구실 창문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문서 위에 황금빛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한글의 과학적 구조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각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한글 자음 차트를 가리켰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만든 이 차트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정확합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인간의 발성 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존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차트 앞으로 다가왔고 그의 눈에서 학자적 호기심이 빛났죠. 모음 체계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런 과학적 원리가 있나요? 저는 모음 차트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한글의 모음 체계는 더욱 놀라운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었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기본 요소로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우주관이자 철학입니다. 문자에 우주의 원리를 담았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연구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존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죠. 저는 세계 문자 계보도를 다시 바라보았고 수천 년의 문자 역사 속에서 한글은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한국어 연구가 이제 이해됩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연구가 아니라 문명의 특별한 한 페이지를 읽는 작업이군요. 세계 문자의 역사에서 한글은 분명 기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과학이자 철학이며 백성을 생각한 왕의 사랑이 담긴 문자였죠. 한국어 연구의 깊이에 빠져들수록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마음의 깊이에도 점점 매료되어 갔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연구실 창을 통해 비치는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유학생 이지현의 졸업 논문이 놓여 있었고 제목만으로도 호기심을 자극했죠. 수고하세요의 정서 언어학적 구조와 사회 문화적 의미. 저는 첫 페이지를 넘기며 이 논문이 제 연구에 새로운 통찰을 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지현은 하버드 한국어 교육과정 석사과정 학생으로 언어에 담긴 문화적 뉘앙스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그녀의 논문은 단순해 보이는 수고하세요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층위를 분석하고 있었죠. 택배기사에게 수고하세요라고 말할 때와 병원 간호사에게 수고하세요라고 말할 때, 그리고 긴 회의를 마친 동료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의 의미적 차이와 감정적 뉘앙스는 영어로 완전히 번역되기 어렵습니다. 논문의 첫 문장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지현은 수고하세요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다양한 상황을 분석하며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한국 사회의 깊은 정서적 유대를 보여주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서구 언어의 땡큐, 굿잡, 테이크 케어와 같은 표현들로는 수고하세요의 온전한 의미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이 표현에는 상대방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며 동시에 그 어려움에 공감하는 복합적인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논문을 읽어내려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인사말이 아니야. 이건 인정이야. 이지현의 논문은 단순한 언어 분석을 넘어 한국 사회의 정서적 유대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수고하세요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다양한 맥락에 대한 분석이었죠. 편의점 알바생, 식당 종업원, 학교 선생님, 회사 동료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상황에 따라 수고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격려나 감사를 넘어선 사회적 연결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력이 보입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가치 있습니다. 라는 복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하버드 캠퍼스의 분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문득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버스에서 내릴 때 기사에게 무의식적으로 수고하세요라고 말했던 순간, 그리고 그때 기사의 따뜻한 미소가 생각났습니다. 이지현의 논문은 계속해서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수고하세요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미묘하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수고하세요는 현재 진행형의 노력을 인정할 때, 수고하셨습니다는 완료된 노력에 대한 인정일 때 사용됩니다. 이 미묘한 차이는 한국어의 시제 구분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반영합니다.
언어학자로서 30년 넘게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단순한 표현 하나가 이토록 깊은 문화적 함의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영어에서는 상황에 따라 땡큐, 굿잡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뉘앙스를 한국어는 수고하세요라는 한 표현에 담아내고 있었죠.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 문화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지현의 논문 마지막 문장이 제 가슴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어는 단어 하나에도 깊은 정서와 문화적 맥락을 담아내는 놀라운 언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정교한 도구였죠. 연구실에 앉아 웹툰 번역가 칼의 인터뷰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그는 미국인으로 한국 웹툰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며칠 전 학회에서 그와 나눈 대화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아 강의 준비보다 이 영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칼의 말은 제가 수년간 연구해온 한국어의 특성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온다라는 문장을 번역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그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반드시 he is coming 또는 it is coming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 한국어에서는 그 모호함이 오히려 이야기에 긴장감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칼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어는 주어와 목적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죠. 놀랍게도 이런 생략이 의사소통을 방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풍부한 해석의 여지를 제공했습니다. 영상 속 칼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좋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좋은지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그 대상이 문맥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저는 메모장에 칼의 말을 받아 적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버드의 오래된 연구실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가 제 언어학적 직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명확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명확한 언어라니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그것이 바로 한국어의 본질이었습니다. 영어나 라틴어족 언어들은 문법적 구조와 논리가 명확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의 위치가 엄격하고 성별과 시제가 문법에 내재되어 있죠. 반면 한국어는 그런 구조적 엄격함보다는 맥락과 정서에 더 의존합니다. 영상 속 칼의 분석은 계속되었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 캠퍼스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구의 건축물처럼 언어도 구조와 형식이 명확했습니다. 반면 한국어는 마치 동양의 수묵화처럼 여백과 뉘앙스가 중요한 언어였죠. 가장 흥미로운 점은 한국어 화자들이 이런 모호함을 불편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해지지 않은 것까지 이해하며 그것을 오히려 더 깊은 소통의 방식으로 여깁니다. 한국에 방문했을 때 경험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식당에서 맛있게 드세요라는 인사를 받았을 때 그 말에 담긴 따뜻함이 단순한 의례적 인사를 넘어 진심 어린 배려로 느껴졌던 순간들이 생각났죠. 한국어의 진짜 매력은 어쩌면 말해지지 않은 부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여백과 생략 속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영상을 멈추고 노트북을 열어 오늘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이었죠. 그것은 논리와 구조보다는 감정과 맥락을 중시하는 언어였죠. 제 노트북 화면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어는 구조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해야 하는 언어다. 문득 제 연구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어를 다른 언어들처럼 구조적으로 분석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는 문법이 아닌 마음으로 논리가 아닌 정서로 접근해야 하는 언어였고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핵심이었죠. 동아시아 언어 문명학부의 원래 회의가 열리는 오후였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오래된 건물 안회의실에는 다양한 언어를 연구하는 교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테이블 위에 놓인 회의 자료를 비추고 있었죠. 회의는 각 교수들의 연구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앨런, 당신의 한국어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존 스미스 학과장의 질문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답했죠. 한국어의 정서적 표현 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번역되지 않는 감정 표현들에 집중하고 있죠. 그때 중국어 전공의 린다 추 교수가 갑작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의문과 도전이 담겨 있었죠. 앨런, 왜 하필 한국어에 그렇게 집착하나요? 중국어나 일본어도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나요? 특히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말이죠. 회의실은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모든 교수들이 저의 대답을 기다리는 듯 했죠. 물론 모든 언어는 그 자체로 연구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어나 일본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새 언어를 연구하면서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중국어는 힘이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문명을 담은 언어로 그 웅장함과 체계성이 인상적이었죠. 일본어는 질서였고 정교한 경어 체계와 사회적 위계를 반영하는 문법 구조가 돋보였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고 모든 교수들의 관심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감정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언어들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집중한다면 한국어는 어떻게 느끼는가에 중점을 둡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어에 이끌린 이유입니다. 린다는 여전히 의구심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회의실 칠판으로 걸어가 하얀 분필로 한 문장을 적었죠. 한국어는 말을 담은 게 아니라 사람을 담은 언어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칠판에 적은 문장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우리는 종종 구조와 형태에 집중하지만 한국어는 그 너머의 것을 보게 합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관계, 상황과 맥락에 따른 미묘한 감정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언어적 유연성은 제게 새로운 통찰을 줍니다. 린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언어는 그 문화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한국어만큼 관계성과 정서를 문법 자체에 내재시킨 언어는 드뭅니다. 이것이 제 연구의 핵심이며 왜 한국어가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더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졌고 각 언어의 특성과 문화적 맥락에 대한 깊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가는 길에 린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습니다.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겠네요. 언어를 연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그런 의미에서 끝없는 탐구의 대상이었죠. 한국어 몰입 수업을 개설하기로 한 결정은 모험이었습니다. 하버드의 엄격한 교육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접근법이었죠. 하지만 존 스미스 학과장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마침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수업날 교실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20명의 학생들이 모였고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감이 읽혔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교실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오직 한국어만 사용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언어는 사용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기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어색하게 자신의 이름을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몇몇은 발음이 서툴러 웃음이 터졌고 교실의 분위기는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첫 수업의 목표는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는 케빈입니다. 저는 학생입니다와 같은 기본적인 문장을 배우는 데 집중했죠. 몰입식 교육의 핵심은 영어 설명 없이 상황과 맥락을 통해 언어를 체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 학생들은 매우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들의 표정과 몸짓이 말하고자 하는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완벽한 문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세 번째 주에 접어들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의 한국어를 사용했지만 그들 사이의 소통은 점점 더 풍부해졌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였죠.
높임말을 배우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할 때는 내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그 관계가 어떤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어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 주 수업이 끝날 무렵, 케빈이라는 미국인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업 내내 열정적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어의 뉘앙스를 이해하려고 특별히 노력했던 학생이었죠. 케빈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수고했어요.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가 와닿았습니다. 그의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죠.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제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케빈은 한국어의 본질을 이해한 것 같았죠. 그것은 단어의 정확성이 아니라 그 말이 담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대답을 못하고 그저 서 있었고 처음으로 학생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교수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죠. 고맙습니다. 케빈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케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그 순간 저는 이 몰입 수업이 단순한 언어 교육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어의 단어와 문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증거였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창문이었죠. 그리고 한국어는 특히 그 창문을 통해 따뜻한 인간적 교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고풍스러운 강의실은 마지막 수업을 위해 모인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에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실내는 따뜻한 분위기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의 마지막 강의는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특별한 내용이었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은 단순히 한국어 단어와 문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을 경험했습니다. 학생들은 집중하여 저의 말을 듣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서 한 학기 동안의 성장과 깨달음을 읽을 수 있었죠. 저는 칠판에 커다란 글씨로 언어와 세계관이라고 적었습니다. 언어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언어가 사고를 형성하는가, 아니면 사고가 언어를 형성하는가입니다. 이번 학기 동안 우리는 한국어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통찰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각자의 노트에는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영어는 말을 끝내는 언어입니다. 명확한 주어와 동사, 목적어로 구성된 문장은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종결하지만 한국어는 말을 열어두는 언어죠.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이 중요한 개념을 더 자세히 설명했죠. 한국어는 상대가 내 말을 완성시켜주길 기다려줍니다. 대화를 하다가 잠깐 멈춘다면 상대방은 그 말의 의도를 맥락 속에서 읽어내야 합니다. 강의실에는 깊은 사색의 분위기가 감돌았고 학생들은 이 개념을 자신들의 경험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듯 했죠.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영어로 세상을 볼 때와 한국어로 세상을 볼 때 여러분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칠판에 두 개의 원을 그리고 하나는 나, 다른 하나는 너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에서 이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르게 연결되는지 보여주었죠. 영어에서 I와 You는 분리된 독립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나와 너는 항상 관계 속에서 정의됩니다. 선생님, 언니, 오빠와 같은 호칭은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관계의 정의입니다. 언어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기술입니다. 특히 한국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감정, 맥락을 중시하는 언어죠. 깊은 고요가 감도는 늦은 밤, 연구실에서 홀로 남아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세계 언어 지도와 문법 체계도, 그리고 책상 위에 펼쳐진 언어 구조도는 제 학문적 여정의 증거였죠. 창밖으로는 하버드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달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언어의 산맥을 오르며 정상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어를 만나고 나서야 새로운 봉우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죠. 언어학의 정점에서 만난 것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 위의 언어 구조도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수십 년간 정리해온 이 도표는 세계 각국의 언어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인도 유럽어족, 알타이어족, 세머족 등 다양한 언어 계통이 가지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 도표가 언어의 표면만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도구를 넘어 감정과 관계를 표현하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었고, 한국어는 그 본질에 가장 가까운 언어 중 하나였죠.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구의 언어들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집중한다면 한국어는 어떻게 말하는가에 중점을 둡니다. 존댓말과 반말, 다양한 종결어미, 상황에 따라 변하는 호칭 등은 단순한 문법적 요소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깊이를 반영하는 장치였죠. 언어학자로서 세계의 수많은 언어를 연구해왔지만 한국어만큼 인간의 마음을 중심에 둔 언어는 드물었습니다. 책장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시집 한 권을 꺼냈습니다. 비록 모든 시구를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시들이 전하는 감정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제 마음에 와닿았죠. 언어의 진정한 힘은 단어의 정확성이 아니라 그것이 전달하는 공감과 연결에 있었습니다. 언어의 끝에서 만난 것은 다시 사람이었습니다. 내일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었고 새로운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어떻게 소개할지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언어의 구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소박한 종이 한 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언어는 사람이다. 간결하지만 이것이 제 평생의 연구를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죠. 특히 한국어는 논리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달이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저는 더 넓은 시각으로 언어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배운 것은 단순한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닌 마음으로 시작되는 언어, 가장 인간적인 언어였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버드의 언어학자가 한국어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는 언어의 본질을 깨달은 그의 여정은 언어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34년간 세계 언어를 연구한 석학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어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 발견은 언어가 단순한 논리의 체계가 아니라 인간 감정의 깊이를 담는 그릇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국어가 단순한 언어를 넘어 마음을 전하는 다리가 되는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